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인생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기 전 털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곳 사연을 많이 시청한 사람은 아닌데요. 제 시모였던 사람이 이곳을 자주 보는 걸 알고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제 사연을 그 여자가 읽고 화를 내든 배를 아파하든 약이 바짝 올랐으면 좋겠네요. 그럼 바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외동딸인 제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실 형편이 되셨고, 저는 음대에 진학하며 훌륭한 연주자로서의 꿈을 이루기 갈망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큰 사고로 어깨와 손목을 다치게 된 저는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저는 연주자가 되는 것은 포기했지만 대신 학생들을 가르치고 틈틈이 공연 기획을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음악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났던 남편은 평범한 직업에 평범한 집안의 남자였어요. 특별히 가진 것이 많거나 대단한 배경은 없었지만 저한테 무척 잘하는 사람이었죠. 늘 저를 우선으로 생각해주고 저를 존중해주며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처럼 예쁜 마음 씀씀이를 보여줬던 그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지만 막상 결혼이 닥쳐오자 현실적인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두 집안의 경제적인 차이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또 먼저 결혼한 친척 언니 동생들의 남편들에 비해 제 남편이 너무나도 평범한 남자였기에 저는 혹시나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면 어쩌나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흔쾌히 저희 관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지은이 네가 어린애도 아니고 가벼운 마음으로 결혼까지 생각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결혼 결심까지 했으면 우리도 네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 너만 좋다면 배경이나 집안 형편이 무슨 상관이겠니? 덕분에 저는 그동안의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었죠. 혹시 모를 난관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던지. 저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와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다음번엔 제가 예비 시어머니를 뵈러 가게 됐죠. 남편이 저희 집에 좋은 인상을 남겼던 것처럼 저도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어 정말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만나게 됐는데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인물을 만나게 됐어요. 시모 옆에 웬 젊은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남편에게 누나나 여동생이 있다는 걸 들은 적 없던 저는 그 젊은 여자가 누구일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약속을 한 제가 예비시댁에 처음 인사를 가는 자리인데 그런 중요한 자리에 같이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당황스러웠던 저는 예비 시모에게 조심스럽게 그 여자에 대해 물어보게 됐어요. 어머님, 근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아, 얘는 우리 식구랑 막역한 가족 같은 사람이다. 네가 신경 쓸 거 없다. 그 새 식구가 인사하러 온다고 해서 내가 같이 보자고 불렀다. 가족도 아닌데 가족 같은 사이는 또 뭔지.
시몬은 속 시원한 말 대신 알쏭달쏭한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 여자의 정체가 뭔지 더더욱 궁금했지만 첫인사를 드리러 온 자리에서 이것저것 편하게 물어볼 수가 없던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뒤로하고 시모와 얘기를 나누게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첫 인사를 드리러 간 상황이었으니 당연히 제게 관심이 집중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모는 제게 궁금한 게 없는 건지 제게는 관심도 없이 옆에 있던 그 여자와 대화하기 바쁘더라고요. 심지어 꼭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순식간에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어버린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하기만 했어요. 남편도 당황스러웠는지 어떻게든 시모의 주의를 끌어 저희의 결혼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시모는 끝까지 저희 결혼에 관심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닌 듯 했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수락한 건 아닌 것처럼 계속 애매하게 얘기를 넘기더라고요. 현우도 나이가 있으니 결혼할 때가 되기는 했지. 근데 또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그렇게 급하게 하진 않지 않니? 저희 연애한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저희끼리는 충분히 결혼 이야기 나눴어요, 엄마. 이미 지은이 부모님께는 인사도 드리고 결혼 허락도 받았고요. 엄마도 전에는 분명 제가 결혼하는 거 좋다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님, 혹시 제가 어디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세요? 내가 뭘? 나는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한 적 없는데? 아이 그렇다고 한 번 봐서 사람을 어떻게 알겠니? 이 사람 관계는 오랫동안 보고 알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엄마는 지금 저희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반대를 한다 그랬어? 아니 결혼이야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지. 결혼 반대를 돌려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끼리 알아서 하라는 건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몬은 말장난하듯이 계속 애매하게 말을 넘기기만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일방적으로 저희의 결혼 의사만 전했을 뿐 제대로 결혼 허락을 받아내지 못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시모가 왜 그러는지 황당스럽기만 했죠. 남편도 그런 제 기분을 이해하는지 제게 많이 미안해했어요.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분명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별 말씀 없으시더니 오늘따라 엄마가 이상하시네. 아무래도 엄마가 예비 며느리 만난다고 긴장을 해서 그러시나 봐. 아직 어색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무리 어색하다고 하셔도 그렇지. 어머님 끝까지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물어보신 거 알아? 애초에 대화하는 내내 그 여자만 쳐다보고 계시는데 나한테 관심 줄 시간이라도 있으셨겠어? 그럼 이제 말 좀 해봐. 아까 그 여자는 대체 누구야? 너 분명 외동아들이라고 했는데 나한테 말 못한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결혼에 대해서 제대로 확답을 받지 못한 것도 기분이 나빴지만 그것보다 저는 시모 옆에 착 달라붙어 있던 그 여자가 더 거슬렸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인사드리러 왔는데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 여자만 챙기던 시모의 행동이 기분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따지듯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야, 말 못할 사정이라니. 그런 거 없어. 그럼 도대체 누구길래 어머님이 가족 같은 사이라고 하시고 그 여자만 챙기시는 거야? 누가 보면 내가 아니라 그 여자가 며느리인 줄 알겠더라. 에이, 며느리 될 사람은 지은이 너지. 그게 무슨 말이야. 정연이 걔는 그냥 어릴 적부터 알던 애야. 정연이가 아저씨랑 둘이서 살았는데 아저씨가 회사를 나가시니까 우리 엄마가 정연이를 돌봐주셨어.
그래서 걔랑 나랑 어릴 적부터 남매처럼 같이 지냈는데 그러다가 정연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저씨가 돌아가시면서 고아나 마찬가지게 된 거야. 아직 성인도 안 됐는데 혼자가 됐으니 얼마나 사정이 안타까워. 그래서 그때부터는 엄마가 정연이를 딸처럼 생각하면서 더 챙기게 됐지. 정연이 걔는 가족이 없어서 우리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지금도 가깝게 지내는 가족 같은 사이인 거야. 그렇다고 오늘 같은 자리까지 부른다고? 아무리 가깝게 지냈다고 해도 진짜 딸은 아닌 거잖아. 야, 엄마가 정연이를 워낙 딸처럼 생각하시니까 뭐 며느리 될 사람을 보여주고 싶으셨겠지. 남편에게 사연을 들었음에도 저는 그 상황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고 챙겨줬다는 건 알겠지만 그래봤자 결국 남남이잖아요. 그 여자가 진짜 친딸도 아닌데 제가 결혼 인사를 하러 온 날까지 부르는 게 맞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부른다고 찾아온 그 여자도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결혼 이야기를 하러 모인 자리에서 저보다 그 여자에게만 관심 있던 시모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어요. 남편에게 표를 내진 않았지만 남편이 이미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얼마 뒤 시모와 밖에서 만나는 자리를 따로 만들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나서서 저희 결혼에 대한 확답과 상견례 날짜까지 받아냈습니다. 저번과 달리 별일 없이 긍정적인 결과를 받고 나니 저는 제가 괜히 시모를 오해를 한 건가 싶어 미안하기도 하고, 결혼 전에 미리 시모와 친해질 겸 시모와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쁜 시간 내어 시댁을 찾아가고 했었지만 그때마다 시모는 제가 불편한 듯 매번 그 여자를 불러 첫 만남 때처럼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시모와 가까워지긴커녕 더 불편해지기만 했죠. 저는 시모 입장에서 제가 낯설어 그런 거라고 생각해 제가 더 노력하려 했어요. 식구가 되면 시모도 저를 며느리로 대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 후에도 시모는 여전히 저를 멀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점점 더 시모와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시모와의 관계 문제로 자꾸 힘이 들었어요. 그러다 결국 제가 참다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제가 결혼하고 첫 명절날, 저는 처음이 중요한 만큼 첫 명절을 잘 보내고 싶었습니다.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시모 비위 맞추며 음식 준비를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시모는 그때도 그 여자를 불러다 놓고는 둘이서만 오손도손 시간을 보내며 저를 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낯선 며느리에게 일 시키기 불편해서 그러신다고 생각했겠지만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둘이서만 속닥거리는 걸 보니 일부러 나를 무시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난 저는 결국 시모에게 따져묻게 됐고 그제야 시모가 저를 그렇게 대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매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시고 남보다 못하게 대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지금도 그렇고 매번 그러셨잖아요. 저는 어떻게든 어머님이랑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데 어머님은 그냥 제가 싫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께 실수한 거라도 있나요?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라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유 그래. 네가 얘기를 꺼내니 나도 말아마. 나는 너 아주 불편하다. 네가 나한테 이러니 저러니 떠드는 거 보면 한참 어린애가 지가 얼마나 잘났다 싶으면 그러는 건가 싶고 내가 괜히 주눅이 든다. 너는 내 생각해서 나서는 건진 모르겠지만 나는 네가 그럴 때마다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부잣집에서 곱게 자라서 배운 것도 많은 네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볼지 어떻게 아니?
이런 소리 해봐야 다 못 배운 내 탓이지 싶어서 말 안 했던 건데 너는 결국 따져서 이런 소리 꼭 들어야 하겠니? 청년이랑 있으면 마음 편하고 좋기만 한데 네 앞에서 내가 괜히 뭐라도 잘못한 것 마냥 주눅이 든단 말이야. 시모가 하는 말이 자신은 배운 게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탓에 저를 볼 때마다 열등감과 이질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 모두 자기를 깔보는 것 같고 괜히 잘난 체 하는 것 같다며 그래서 제가 불편하고 마음이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와 있을 때는 편하고 좋다고 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시모가 그 여자와 동질감을 느껴 가깝게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고작 그런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고 며느리를 싫어한다는 시모가 어이없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제가 좀 더 참고 노력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무시하고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는 오해를 풀어보려고 더 살갑게 굴고 예쁜 받으려 노력해보기도 했지만 시모는 그때의 대화 이후로 저를 더 무시하더라고요. 가진 노력에도 결국 보람이 없던 저는 그 후로는 화가 나서 더 이상 시댁에 잘하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이 없으니 시모도 제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니 손주는 또 보고 싶은 건지 시모가 갑자기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또 뭐가 불만인 건지 제게 말은 안 하면서도 뭔가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뭐가 불편하시냐 제가 먼저 신경 쓰고 물었겠지만 그런 시모를 꼴보기 싫었던 저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척을 했죠. 자기 자격지심 때문에 괜히 죄 없는 저를 미워하는 시모와 저도 더 이상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괜히 임신 중에 그런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저는 시모를 멀리하며 마음의 안정을 얻었고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돌이 지났을 무렵 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어쩌다 사고가 난 건지 기억도 없는데 사고 이후로 제 옆에 계셨던 친정엄마가 깨어난 저를 보고는 제가 사고를 당하고 무려 2달 만에 일어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깨어난 저는 일어나자마자 당연히 제 아이부터 찾았습니다. 엄마, 승현이는 어딨어? 우리 승현이 괜찮은 거야? 얘는 황서방이 데리고 있지. 승현이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너를 돌보는 동안 너희 시댁에서 승현이를 챙겨주셨어. 제가 누워있는 동안 남편이 시댁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걱정되고 보고 싶었던 저는 남편에게 아이를 병원까지 데리고 와달라며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2달 만에 깨어난 저의 전화에도 남편은 별로 놀라지 않는 듯 했죠. 여보, 나야. 회사 마치면 우리 승현이 좀 데리고 와줘. 데리고 와달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집에 승현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데리고 나갔어? 남편은 바로 어제라도 저와 통화를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으며 제가 집에 있는 게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뭔가 깨달은 것처럼 엄청나게 당황을 하며 그제서야 제가 깨어난 것을 가지고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깨어났어? 정말 당신이야? 근데 방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집에 있다니? 아니야. 내가 너무 놀라서 그래. 아무튼 나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황급히 전화를 끊는 남편이 이상하고 수상하게 생각됐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날 착각을 하면 당신이라고 하고 승현이와 같이 있다고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저 역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정신이 없어 남편이 이상하다는 걸 짚고 넘어갈 수 없었어요. 날 걱정해 주시는 부모님과 내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준 지인들에게 몇 날 며칠 둘러싸여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수상하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된 건 승현이를 데려와 달라는 제 부탁에도 갖은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남편과 시모의 변명 때문이었죠. 여보, 승현이는? 승현이 데리고 왔어? 오늘은 정말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승현이가 감기에 걸려서 감기 다 나으면 그때 데리고 올게. 또? 맨날 다음에. 혹시 우리 승현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벌써 일주일이야. 어떻게 일주일 동안 매일 못 오는 이유가 생겨? 당신이 승현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상황이 그런데 어떡해. 애가 아픈데 그 아픈 애를 찬바람까지 쐬게 하면서 데리고 올 순 없는 거잖아. 그리고 일은 무슨 일. 당신도 영상통화로 승현이 아무 문제 없다는 거 봤잖아. 승현이 괜찮아지면 그때 정말 바로 데리고 올게. 그래, 지은아. 승현이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겠니? 그리고 엄마가 너 깨어나기 전에 승현이 건강이 잘 있다는 것도 직접 봤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선 지금은 네 건강이 먼저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져. 친정엄마는 제가 깨어나기 전 승현이를 직접 만나고 왔다는 말과 함께 절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갖은 핑계를 대는 남편과 제가 깨어났을 때 통화했던 그 남편의 수상한 모습이 계속 겹쳐 떠오르며 불안했어요. 결국 남편의 수상한 모습과 승현이를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저는 다음날 엄마와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퇴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도 엄마도 제가 안정을 더 취해야 한다며 퇴원도 잠깐의 외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그렇다고 포기할 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수상한 모습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승현이가 무사히 있는지는 꼭 알아야 하는 엄마였으니까요. 그래서 실랑이를 벌여가면서까지 병원을 나서려고 했고 좀처럼 진정을 못하는 제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의사 선생님과 엄마는 퇴원 이후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퇴원 동의서를 쓰게 한 이후에 저를 보내줬죠. 저는 사인을 마치자마자 곁에 있던 엄마도 두고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시모에게 연락을 하고 가면 미리 무슨 수를 쓰지 않을까 싶어서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곧장 시댁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도착한 시댁에서 남편보다 더 수상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파트 복도에 도착해 시댁으로 가고 있는데 때마침 시댁에서 시모와 마스크를 쓴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 마스크를 쓴 여자한테는 제 아들 승현이가 안겨 있었고요. 누군지 모르는 여자에게 제 아이가 안겨 있다는 것도 수상했지만 현관을 다급히 나오는 두 사람의 대화가 더 수상했어요. 너, 네 짐은 빠뜨린 거 없이 다 챙긴 거지? 네 물건 중에 하나라도 빠뜨린 게 있으면 우리 정말 큰일 나. 걔가 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우리가 없다고 해도 문 열고 들어와서 확인할 거라고. 그러다 네 물건이라도 발견하면 그거 가지고 또 의심하고 무슨 난리를 피울지 몰라. 지금도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는 애가 뭘 눈치챘는지 여기로 온다고 해서 이 난리가 난 거잖니. 네, 빠뜨린 거 없이 잘 챙겼어요. 그럼 됐다. 현우 말로는 자기도 그 집 엄마한테 전화 받은 게 걔 출발하고 한참 뒤라고 했으니까 이제 거의 다 왔을 거야. 얼른 도망가자. 엘리베이터로 가다가는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계단으로. 어머니, 저기. 뭔데? 뭐길래 그렇게 놀라? 뭐야? 쟤. 시댁으로 오고 있는 저를 피하고자 도망을 치려던 두 사람은 복도에서 자신들에게 걸어오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모는 승현이를 안고 있던 여자를 데리고 황급히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승현이를 눈앞에서 놓칠 수 없었던 저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서 닫히고 있는 시댁 현관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놀라고 있는 여자의 품에서 승현이를 빼앗아 왔죠. 그때는 두 여자가 무슨 수작을 벌이고 있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승현이가 무사한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했죠. 그런데 제 품에 안긴 승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엔 승현이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됐죠. 승현이가 엄마인 제 품에서 벗어나려고 몸을 뒤틀며 마스크를 쓰고 있던 여자에게 가려고 했거든요. 그것도 그 마스크를 쓴 여자에게 엄마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마스크를 쓰고 있는 여자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내 아들이 엄마라고 외치고 있는지, 누구길래 시모가 이 여자를 데리고 도망치고 보호하려고 하는지 말이죠. 저는 그 여자의 정체를 알기 위해 여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낚아챘습니다. 그랬더니 이정현, 그 여자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시모가 저보다 더 며느리처럼 딸처럼 대하던 그 여자가 말이죠. 여자의 정체를 알고 나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충은 어떻게 흘러가는 상황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제 아이를 돌보고 있었던 거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게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말문이 막혔어요. 여자와 시모도 자신들이 한 짓을 들켰다고 생각했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제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지은 씨,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은 씨가 있는 병원에 가려고 했어요. 승현이가 오늘 아침부터 몸이 좋아진 것 같아서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아직 병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너 우리 집에 올 거였으면 연락이라도 먼저 하지 그랬냐. 어떻게, 몸은 좀 괜찮은 거니?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문 앞에서 도망을 치니 물건이 있으면 안 된다니 말해놓고, 그리고 제가 눈치도 없는 바보로 보이세요? 우리 승현이가 저 여자 보고 엄마라고 하는데, 저 여자 품으로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내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겠냐고요? 뭔데요? 도대체 왜 저 여자가 저 대신 승현이 엄마 노릇을 하고 있고 왜 저한테 승현이를 꼭꼭 숨긴 건데요? 아유, 네가 오해하는 거다. 내가 나이가 있어서 혼자서는 승현이 돌보는 게 힘들다 보니까 정연히 제가 내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2달 동안이나 자기를 돌봐주고 보살펴주니까 승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거지. 저 어린 것이 할 줄 아는 말이 몇 개나 있다고 이모, 누나 이런 말을 하겠니? 자기 보살펴주는 사람이 여자면 엄마고 남자면 아빠인 거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맞아요, 지은씨. 지은씨 시어머니께서 너무 힘에 부치신다고 키워달라고 해서 제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마세요. 네? 지은씨 시어머니? 당신이 언제부터 어머님한테 그런 호칭을 썼어? 맨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어? 그런데 왜 지금은 내 시어머님인 거야? 어머님이 내 시어머니라는 선을 그어야 하는 상황인가 보지? 네? 아니, 그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 못하겠지? 그럼 좀 빠져 있어. 당신 차례는 어머님 다음이니까. 어머님, 그럼 왜 저한테서 도망치려고 한 건데요? 제가 뭘 눈치챘다면서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승현이 안 보여주면서 저 여자가 옆에 있다는 말은 왜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번에 화상통화했을 때도 저 여잔 보이지도 않던데 왜 저 여자 정체를 숨겼냐고요? 집 앞에서 네가 들은 말은 네가 잘못 들은 거야.
그리고 얘가 승연이 돌본 걸 숨긴 건 네가 정연이 얘한테 좋은 감정이 아니니까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숨긴 거지. 그때까지 시모와 여자는 제가 묻는 말에 변명을 쥐어짜내며 제 의심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여자에게 걸려온 남편의 전화로 인해 두 사람의 노력이 헛수고가 됐죠. 여자가 쥐고 있는 휴대폰에 남편의 전화가 오는 걸 확인한 저는 여자의 손에서 휴대폰도 빼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스피커폰으로 돌려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했죠. 처음엔 세 사람이 입을 못 맞추도록 빼앗은 휴대폰이었는데 되려 남편이 시모와 여자의 거짓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정연아, 지은이 안 마주치고 무사히 도망친 거야? 내가 엄마한테 네 짐들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라고 했는데 챙겼어? 만약에 빠뜨린 거 있어도 다시 돌아가지 마. 그건 내가 어떻게든 잘 둘러댈 테니까. 우선은 네가 승연이랑 같이 있었던 것만 안 들키면 돼. 그리고 엄마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래? 그 사람 병원에서 태어난 걸 보면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챈 모양인데. 아이씨, 그 여자가 어디서 눈치를 챈 거지? 이거 봐. 내가 제대로 눈치챈 거 맞지? 지금 이 두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한 게 맞는 거지? 누구세요? 설마 당신이야? 당신 벌써 그 집에 도착한 거야? 여보! 고맙다. 당신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내 앞에서 거짓말한다는 것도 확인했고 내 의심이 틀리지 않는 것도 알았네. 확인할 거 다 했으니 전화 이만 끊자. 여보! 내가 다 해명할게. 내가 당신이 태어났다는 소리에 놀라서 말을 잘못 꺼낸 거라니까? 여보! 남편이 말한 것까지 듣게 되니 상황이 더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이 시모의 허락하에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살림을 차린 건지 아니면 시모의 주도 아래 두 사람이 연결이 된 건지 그건 확실치 않지만 세 사람이 제가 없는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던 건 확실했어요. 제 아들을 데리고서 말이죠. 남편의 활약으로 제게 거짓말한 게 들통난 시모와 여자는 좀 전까지 쉴 새 없이 떠들던 입을 다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맘 같아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두 사람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몸도 정상이 아니었고 제 품에 울며 까무러치고 있는 승연이도 있었습니다. 제 몸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건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은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시모와 여자도 자기들 잘못을 알고 있는지 차마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뛰쳐나간 제 걱정에 뒤따라온 친정엄마와 마주치게 됐어요. 그때 머리와 가슴속으로 별의별 생각과 감정이 다 들었습니다. 엄마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싶어서 창피하고 미안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어 억울해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어요. 또 아까부터 요동치던 화가 더 많이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 품에 있던 승연이가 제가 아닌 여자를 찾으며 울고 있었으니 엄마 앞에서 제 얼굴이 더 붉게 달아올랐고 부끄러워 참을 수가 없었죠. 도저히 속에서 올라오는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엄마에게 승연이를 맡기고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시모의 머리통을 주먹으로 내리찍었어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말이죠. 당신이지? 당신이 이 모든 짓을 꾸민 거지?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어. 황현우이 그 자식이나 이 정신 나간 년이나 나 없는 사이 눈이 맞았다고 해도 당신이 묵인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야, 그렇게 인연이 좋았으면 진작에 네 며느리로 삼지 그랬냐? 네가 무식하고 없이 자라서 똑같은 년을 며느리 삼고 싶었으면 진작에 네 아들과 엮어주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냐고? 야, 내가 너 무식하다고 무시했냐? 시어머니 대접 안 했냐?
나중에야 나도 널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그건 네가 먼저 했잖아. 네가 날 지독하게 무시하니까 며느리 대접은 무슨 취급도 안 해주니까 그랬던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10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고작 2달밖에 안 지났는데 그 2달 동안 날 죽은 사람 취급하고 저 여자를 들여? 그리고 우리 승현이를 전현 아들로 만들어? 내가 너 가만 안 둬. 내가 이제까지 너한테 쌓인 것들 오늘 다 분풀이 할 거라고! 저는 시모의 머리통을 주먹으로 내려찍은 걸 시작으로 시모의 머리카락을 잡아뜯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분풀이를 모두 다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가 절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씨, 이러지 마세요. 지은씨 시어머니 되는 분이세요.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효부 났네. 효부 났어. 그래. 그럼 이제 네가 좀 맞자. 네 년도 문제야. 너도 저 여자랑 처음부터 한통 속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내가 결혼 인사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낄 곳 안 낄 곳 다 끼어들어서는 일부러 네 존재감 나한테 어필한 거 아니었어? 일부러 내 신경 긁은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지은씨,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저는 저를 말리려던 여자에게도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자의 몸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죠. 나중에 정신을 차린 시모가 여자를 구해보겠다며 제 몸에 손을 대봤지만 오히려 매를 벌게 됐을 뿐이었어요. 시모도 다시 제 손에 잡혀 수모를 당하게 됐죠. 그 난리를 벌이고 있던 도중에 밖에 있던 친정엄마가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친정엄마는 당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시모를 때리고 있는 저를 무작정 말리려고 했어요. 그러다 제가 시댁을 찾아오는 걸 안 남편까지 합류하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저희와 뒤섞이게 되며 상황은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고 있었죠. 그때 친정엄마가 소리를 질렀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모두 일시정지가 됐습니다.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지은이 너는 왜 시어머니 되는 분 머리채를 잡고 있고 자네는 무슨 설명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나?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자네가 설명해 보게. 뭔데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할 내 딸이 여기까지 한다름에 뛰어오고 시어머니 되는 분의 머리채를 잡어? 사돈께서는 뭘 내 딸에게 잘못했다고 빌고 계시고? 그게 얼른 말 못해? 엄만 이렇게 된 이유를 아셔야겠다면서 남편을 꾸짖었습니다. 남편에겐 선택지는 없었어요. 숨긴다고 해도 언제까지 숨길 수 있는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러니까 그게 지은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이냐고? 꿈을 대지 말고 얼른 말해. 그게 지은이 자리를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고 승현이한테도. 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자리를 대신했다고 애매하게 말하면 우리 엄마가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엄마, 이 여자 우리 시모가 결혼 전부터 끼고 돌던 여자야. 이 여자가 시모 살아온 것처럼 배운 것도 집안도 부족하다면서 내가 결혼 인사하러 왔을 때부터 내 앞에 두고 끼고 돌았던 여자라고. 결혼 인사하는 날만 있었던 게 아니야. 내가 결혼하기 전에 시모와 가까워지겠다고 할 때도 결혼 후에 명절이든 생일이든 연휴든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는 한 번도 빠짐없이 있었던 여자라고. 말은 시모 자기가 이 여자 대모고 딸같이 생각하는 여자라고 하지만
실상 대접하는 건 이 집 며느리나 다름이 없다니까? 나 그동안 이 집에서 완전 투명인간 취급당했다고. 며느리 앞에 두고 저 여자가 자기 집안에 들어왔어야 한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겠어? 그래도 내가 이 집 며느리니까 나도 잘해보려고 했지.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끝까지 쳐다보지 않으니까 나도 해도 너무하다 싶어서 시모랑 척을 졌다고. 거기까진 내가 그러려니 했어. 나도 우리 승연이 낳고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 근데 나 깨어난 그날 이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 태연하게 전화를 받네? 마치 나랑 아침까지 본 것처럼 말이지. 그러다 이 사람이 나라는 걸 알고 아차 싶었는지 그때부터 당황해하는 거야. 그게 너무 수상했는데 그땐 나도 깨어나서 정신이 없었으니까 대충 그러려 하고 넘어갔지. 그러다 엄마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 핑계를 대고 승연이를 안 데리고 왔고 그게 너무 이상해서 이 집에 왔더니 시모랑 이 여자랑 승연이를 데리고 도망가려는 거야. 자기들 입으로 그랬어. 날 피해 도망간다고. 그러다 나랑 딱 마주치고는 집 안으로 피하려는 걸 내가 붙잡은 거지. 그때부터 거짓말을 또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여자한테 전화해서 내가 집으로 가니까 도망치라고 하다가 결국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게 밝혀졌고 여기 세 사람 우리 승연이 데려가서 자기들끼리 살 준비하고 있었어. 아니, 벌써 살고 있었지. 그런데 이걸 쏙 빼고 내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는 말을 해? 야, 네 입으로 말해봐. 네 엄마가 먼저 인연이랑 살라고 하든? 아니면 너랑 인연이 먼저 눈 맞은 거야? 뭔데? 말해보라고! 그만. 내가 물어볼 테니까 지은이 넌 그만해. 자네, 우리 지은이 말이 전부 사실인가? 저 여자가 우리 지은이 자리를 대신했다는 게 그 말이야?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은이가 쓰러지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서 승연이가 돌보는 게 힘들고 걱정된다면서 정연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랑은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낸 사이라 전 별 생각이 없었고요. 네, 근데 정연이가 저희 집에서 생활하고 난 이후 저희 어머니께서 한창 모성애를 느껴야 하는 승연이가 걱정된다고 승연이 엄마의 빈자리를 오래 둘 순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의사 선생님께 지은이가 영영 못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난 뒤라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지은이 관계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저라고 으르렁거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어머니와 지은이가 사이좋게 항상 웃는 사이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 맘처럼 되지 않으니. 야, 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래서 전현이 명절이고 생일이고 와서 내 자리 차지하고 있을 때마다 네 엄마가 날 무시하고 있을 때마다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었냐? 네가 그렇게 사이좋은 고부관계를 원했으면 그걸 위해서 한 게 있어야지. 네가 뭘 했는데, 뭘 노력했는데. 내가 뭘 말해도 별거 아니라며. 네 엄마가 날 며느리로 생각하고 쟤는 딸 같아서 그러는 거라며. 남편은 사실을 말하면서도 중간중간 자기가 유리하도록 말을 섞었습니다. 그 꼴을 볼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이 헛소리를 할 때마다 끼어들며 제대로 된 사실을 엄마에게 말했죠. 그러자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면서 최대한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은이 말도 사실이지만 두 사람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했던 건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엔 저희 어머니가 정연이와 잘해보라는 말에도 거절하고 지은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승연이를 위해서요. 그래서 지은이 자리를 정연이가 대신했다고 말한 겁니다. 그게 단가? 네. 지금 말씀드린 거 전부 사실이고 전부입니다. 그래. 내가 들었을 땐 자네에게 불리한 건 지우고 자네 편호만 한 말 같은데. 내가 자네와 우리 지은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서 간단히 말해보자면
자네 어머니가 우리 지은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저 여자를 며느리로 두고 싶었던 상황에서 우리 지은이가 쓰러지자 승연이 엄마의 빈자리를 핑계로 자네에게 그 빈자리를 저 여자가 채울 수 있게 제안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자네는 그 빈자리를 걱정해서 어쩔 수 없이 수락을 했고. 네. 여기까지만 보면 자네 어머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일을 이렇게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자네는 왜 우리 지은이가 깨어났을 때 태연하게 오늘 본 사람처럼 대했고 오늘은 왜 도망치라고 했나? 그건 지은이 전화에 태연하게 했던 건 저 여자 전화인 줄 알고 받았기 때문이겠고, 그렇다면 저 여자가 여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생활을 했다는 거겠지. 또 오늘 도망치라고 했던 것도 아이를 돌본다는 것 이외에 들키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서 그랬겠고. 아니야? 아니라면 여기 복도에 있는 이웃집 사람들한테 자네가 저 여자와 최근 어떻게 하고 지내는지 물어보기라도 할까? 그땐 또 어렸을 때부터 지내서 격이 없다고 할 텐가? 자네가 저 여자와 어떻게 하고 지냈는지 알아내는 건 쉬운 일이야. 아무리 구축이라고 해도 이 아파트에 CCTV는 있겠고 자네와 저 여자를 본 이웃 주민들은 있을 테니.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네가 인정했잖아. 저 여자가 우리 지은이 자리를 대신했다고. 왜? 또 변명해보지 그래? 잘못했습니다, 장모님. 근데 전 정말 지연이 못 일어나는 줄 알고, 또 저희 어머니가 이러다 정연이마저 놓친다고 하길래, 제가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만큼 지은이에게 정말 잘하겠습니다. 제발 절 용서해 주십시오. 지은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앞으로 정연이 만나지 않을 거고 엄마한테도 정연이 더 이상 집으로 부르지 말라고 할게. 네 앞에서 얘기도 못 꺼내게 할게.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줘. 우리 승연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야, 너 미쳤어? 지금 내 앞에서 전부 다 시인해놓고 나보고 용서해달라고? 네가 한 짓이 바람이 아니고 뭐야? 그것도 내가 고작 2달간 자리 비웠다고 그새 마음이 변하냐? 그리고 또 승연이를 팔아? 너 같은 놈은 용서 빌 자격도 없어. 너도 네 엄마랑 전현처럼 된통 당해야 한다고. 남편은 바람 피운 걸 인정해 놓고서도 뻔뻔하게 저희 친정엄마와 저에게 용서를 빌어왔어요. 그 뻔뻔한 모습에 화가 났던 저는 시모와 그 여자에게 했던 것처럼 남편을 손봐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저를 멈춰 세우며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지은아, 그만하고 집에 가자. 이런 쓰레기 상대해봤자 네 손만 더럽히지 뭘 얻겠니? 엄마, 방금 한 얘기 못 들었어요?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가만둘 수 있어요? 그래, 가만 안 둘 거야. 엄마가 저 쓰레기 같은 것들 가만두지 않을 테니 오늘은 그만 상대하고 가자. 엄마가 꼭 이제까지 있었던 일에 복수해 줄 테니까. 그리고 당신들,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좋아하지 말아요. 내 딸아이에게 한 대가는 아직 요만큼도 치르지 않았으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아이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립니다. 당신들이 한 짓 후회하게 해줄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집안, 무식한 사돈, 능력 없는 사위 주제에 내 딸에게 한 짓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각오 단단히 하세요. 친정엄마가 세 사람에게 한 말을 듣고는 순순히 집으로 따라가게 됐어요. 저희 엄마가 절대 지키지도 못할 말을 뱉는 분이 아니셨으니까요. 제가 세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복수를 엄마가 해줄 거라는 걸 믿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됐죠. 그날 이후 저는 좀 너무 많지 않나 싶을 정도의 변호사들과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전 그 정도까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부모님께서 저보다 더 분노하신 바람에 그런 대규모의 변호인을 꾸리게 됐죠.
사실 저와 남편의 이혼 소송에 있어 증거가 부족해 더 많은 인원이 붙어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부모님께서는 시모와 남편에게 경제적인 부분을 과시하려고 대규모의 변호인을 꾸렸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에서 이미 한 차례 시모와 남편에게 기를 죽인 부모님께서는 소송 이외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 사람을 압박하기 시작하셨죠. 우선 돈으로 사람을 고용해 남편이 다니던 회사까지 쫓아다니게 했습니다. 다른 행동은 하지 않고 남편을 쳐다보게만 하셨죠. 이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덩치가 산만한 여러 사람이 남편의 이름을 묻고 남편 회사 근처에서 서성거리며 쳐다보고 있었으니 남편이나 남편 회사 사람들이나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었어요. 또 웬 돈이 필요해서 사채를 빌렸는진 모르겠지만 제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그 여자가 사채를 썼다는 걸 알아낸 부모님께서는 사채업자들을 압박해서 여자를 괴롭히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모와 남편도 그 여자가 사채를 빌렸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정도까지만 해도 이미 세 사람에겐 충분히 커다란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느껴질 테지만 부모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도 저희 쪽에서 했다는 증거가 남지 않도록 세 사람이 한 짓에 대한 증거를 만들어 남편과 시모 주변에 돌리기 시작했죠. 그러자 세 사람이 먼저 저희 집을 찾아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제발 괴롭힘을 멈춰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금방 찾아오신 걸 보면 각오를 충분히 하지 않으셨나 보네요. 왜요? 저와 제 딸 앞에서 세 사람이 함께 빌기라도 하려고 온 겁니까? 그런 고리타분한 행동은 아무 의미 없는데. 사돈, 아니 사모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화가 누그러지시겠습니까? 저희가 사모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 지은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화를 누그러뜨릴 생각이 없으시다면 그 화 제가 다 받겠습니다. 제 아들과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전부 제가 계획하고 꾸민 일이에요. 애초에 제가 말을 꺼내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저기요. 아직은 사돈님분. 책 읽을 시간에 드라마나 보고 있으니까 한물간 TV 대사나 외우고 있죠. 그렇게 말하면 제가 크게 감동해서 당신들이 내 딸에게 저지른 죄값을 사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면 사돈은 직접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나 본데. 저희 사돈도 괴롭히는 중입니다. 아들과 아끼는 애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괴롭힘.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그 무기력함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괴롭힘을 당하는 중이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마세요. 정 그렇게 죄값을 더 받고 싶으면 당신 아들과 저 여자애 괴롭히는데 수위를 올려볼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있고요. 아이 사모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네? 장모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이러다가 회사에서도 잘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떠나겠습니다. 벌 받아야 하는 건 마땅하지만 이렇게까지 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연이 얘도 빚 독촉 때문에 몸무게가 15kg이나 빠졌습니다. 이러다 사람 잡겠다고요. 저희가 죽어야 그때 멈추실 겁니까? 용서를 빈다더니 협박하려고 왔네? 그래, 그럼 죽어. 세 사람이나 있으니까 한 명 먼저 저 세상 보내고 내가 멈추는지 보던가. 죽으면 멈추나 보자고. 내가 말했지, 나 물불 안 가린다고. 내 딸 일이라서 당연히 물불 안 가리는 것도 있지만 내 딸에게 벌어진 일이 내 책임인 것 같아 더더욱 멈출 수가 없어. 내가 능력도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너를 내 딸과 결혼시키지 않았다면, 그래도 따질 거 다 따졌다면 내 딸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거란 생각에
내가 내 딸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이번 일에 더 집착하는 거야. 그러니까 앓는 소리를 하든 협박을 하든 너희 마음대로 해. 엄마 집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비는 세 사람에게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은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까지 된 일에 있어서 잘못이 서로에게 있다며 저희 집 담 너머로 싸우기 시작하는 걸 듣게 됐죠. 그제야 꽉 막혀있던 제 속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한다고 해도 세 사람이 가족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혼 판결이 나기 전부터 다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그 여자와 시댁의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혼 소송 판결이 나기 전 남편이 먼저 연락해서는 다시 잘해보지 않겠냐며 그 여자와 완전히 끝났다는 말을 전했거든요. 그런 희소식을 들었는데 왜 남편과 합치겠어요? 이제 이혼 소송에서만 이기면 남편은 완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건데.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 판결만 기다렸고 결국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친권과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 후에도 세 사람을 괴롭히는 부모님의 복수는 계속됐어요. 절대로 딴 생각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세 사람을 압박하고 또 압박했죠. 그 덕분인지 세 사람 중 저와 제 아들 곁에 나타나거나 연락을 해온 사람은 없습니다. 아들과 저는 행복하게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앞서 인사말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곧 아들과 함께 해외로 나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는데 한국보다는 해외가 사회적인 시선이 나은 것 같아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됐어요. 또 웬만하면 제 아이가 아빠라는 사람과 시모라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두 사람이 제 아이에게 나중에라도 얼씬 못하도록 떠나게 됐네요. 이제 시모와 남편이 땅을 치고 후회할 만큼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응을 잘 하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두 사람에게 보여줘야죠. 제 아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당신들 같은 쓰레기가 곁에 없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곁에 두면서 잘 자랄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때가 벌써 기다려지네요. 그럼 저의 새로운 출발 모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